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금방 이렇게 또 뵙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소리가 아직도 이런 상황이고 오늘도 이제 치료를 받고 왔는데 조금 또 약간 이제 삑사리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불필요한 거 우리 설명할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공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T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강의 계획서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아주 간단하게 강의 자료 같은 것들 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그 정도 짧게 OT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경영조직이론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문의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는 여기에 카카오톡이 원래 이제 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투폰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이 2개였는데 그 핸드폰 이제 하나에 이제 그 번호를 이제 좀 복잡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닫혔어요. 그 카톡이 닫혀가지고 카카오톡은 지금 사용이 안 되고 혹시나 경영조직론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맞아 있긴 있어가지고 경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카카오톡은 사용이 안 되고요. 카페에 가입을 해주실 때에는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평일반이다, 주말반이다 요거를 이제 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실명으로만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 수강을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이제 그냥 가입을 하시고 그냥 약간 뭐 자료만 보다가 탈퇴를 하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도 이제 저는 자료를 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들 조금 구분해 주셔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보시면 어떤 내용들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냐면 일단은 이제 문제의식, 핵심 목표 요거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축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연기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 이해를 한 90%라고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GS 연기에서는. 이때는 이제 이해가 위주였던 게 맞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때에도 모든 어떤 이해만 하고 암기를 아예 그러면은 놓는다. 그렇게는 안 했고요. 약간의 암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개념 암기를 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연기는 정말로 내가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많이 휘발이 되고 사실 이제 책을 읽고 조금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좀 벅차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GS 1기에서는 요거를 조금 비중을 늘려서 이해와 암기를 이제 좀 반반씩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이제 GS 2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때부터는 정말 이제 모의고사를 매주 보면서 여러분들이 회독도 일주일에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씩 쭉쭉쭉 나가주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짧은 기간이고 특히나 평일반은 더 짧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암기를 해두지 않으시면 GS 2기에 가서 물론 이때부터 암기를 하시는 경우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영 과목이 비교적 좀 초반부에 잡혀 있어야지만 왜냐면 경영 과목은 패러프레이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영 과목이 암기해야 되는 키워드 그러니까 여기서 암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암기가 아니라 판례에서의 요구하는 그러니까 판례에서 요구되는 암기 정도만큼의 정교한 암기를 만약에 법 과목에서 그래서 100, 경영 과목도 100, 100이라고 한다면 법 과목은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00 중에서 한 70 이상은 넘어가야 합격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고 뭔가 임의의 어떤 단어를 지어서 본인이 이 어떤 사례를 해결을 한다.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암기도가 훨씬 높다. 법 과목은. 근데 경영 과목은 솔직히 제가 경영 강사잖아요. 강사 입장에서 보자면 100분의 한 20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 20이 정말 딱 개념이야. 나머지 어떤 장단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언어로 유려하게 표현을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유려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상태인지 모르겠다. 사실은 들었을 때 이해가 되고 책을 읽었을 때도 이해가 되지만 막상 쓰라고 하면 그거를 못 쓰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암기가 아직은 덜 됐기 때문에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도 필요해요.
왜냐면은 경영 과목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계속 이제 요즘도 계속 그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법 과목이랑 경영 과목은 진짜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진짜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그 말만 다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를 다르게 정말로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법은 법적 안정성이 중요해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A라는 사람에 대한 판결과 B라는 사람에 대한 판결이 사실관계가 완전히 똑같다면 거기에 적용해야 되는 법리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어떤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목의 특성상 그러니까 경직성이라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딱 잘라서 표현을 하자면 법은 경직성이 필요해. 안정성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누구나 이 법에 대해서 똑같은 이해도를 갖고 있어야지 그거를 준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로기준법이 어떤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 또 다르게 적용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같은 사실관계 안에서는 늘 같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워서 정확하게 쓰고 정확하게 해결을 하는 게 이 과목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공부를 해야지. 근데 이제 경영 과목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진단을 내려야 되고 전혀 다른 진단이 내려졌으면 전혀 다른 솔루션이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똑같이 두 회사가 있어요. 근데 A라는 회사는 중소기업이야. B라는 회사는 대기업이에요. A라는 회사는 그래서 성장기에 있어요. B라는 회사는 성숙기에 있어요. 그리고 A라는 회사는 제조기술이에요. 근데 B라는 회사는 서비스 기업이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똑같은 선발이라는 거를 설계를 하더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계를 해줄 수가 있어. 그게 어려운 거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암기의 어떤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따라서 GS 1기에 이 부분을 잡고 넘어가지 않으면 GS 2기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때 늘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100이면 100 다 똑같아. 법 과목은 어느 정도 자기가 GS 2기까지 와보니까 법 과목은 어느 정도 됐다는 거예요. 법 과목은 어느 정도 됐는데 여전히 갈피를 못 잡겠대, 경영 과목에서. 근데 그게를 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냐면 암기를 자기가 했냐고, 그러면은. 나 왜 이렇게 열내지? 왜 투명 인간한테 화내듯이 투명 분도 여러분들한테 화난 거 아니고 정말로 내가 너무 간절하게 왜냐면은 GS 2기 가서 아직 경영 과목을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제가 너무 속상하니까 내가 속상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미리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암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내가 뭔가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암기를 왜 못하냐면 암기를 너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두려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와 이거 경조 이거 다 외워야 돼? 인사가 더 많은 것 같아. 인사가 양이 적다고 하는데 인사 외울 거 와 천지 이만큼 이거 다 외워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두려우니까 아예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범위가 없어 보이니까, 암기의 범위가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늘 뭐야? 법 과목은 뭔가 이게 짜여져 있으니까 이거는 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법 과목에서 외워야 되는 판례가 200개가 넘어요. 200개를 외우는 것보다 나는 이게 낫겠어. 나는 차라리. 노동법에서 최소 200개야. 진짜 최소 200개고 행정도 진짜 줄여서 100개 미만인가? 한 100개 정도 되겠죠, 그래도? 한 300개는 여러분들이 300개의 그 판례 안에 들어가는 키워드 그러면 한 몇 개 되겠어요? 한 30개, 40개 되겠죠. 그러면 그 단어를 다 외워야 되는 건데 솔직히 법 과목에서, 그러니까 경영 과목에서 그렇게까지 정말로 그 단어가 아니면 안 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유연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되는데 다만 내가 왜 못 쓰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암기를 안 해서 못 써. 암기를 안 해서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잘못 들은 거예요. 이해를 하면 써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를 하면은 써지지가 않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 거랑 쓰는 거랑은 아예 다른 작업이에요. 이해를 한 거는 그냥 이해는 되는 거야. 이해는 됐어. 근데 이해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내가 쓰려면은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써보기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런 어떤 이해와 암기와 생각과
실제 내 손에 어떤 근육을 사용해서 이 어떤 손의 감각을 익히는 것까지가 현출이다.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GS 2기 가가지고 현출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근본적으로 본인이 그러면 암기를 했나를 진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때 가가지고 내가 왜 못 쓰냐? 그거는 암기를 안 했고 암기를 너무너무 부담을 느껴서 그렇다. 암기에 부담을 느껴서 그렇다. 근데 이거는 약간 그냥 지레 겁먹은 거다. 겁먹을 게 없는데 이거를 괜히 뭔가 많이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뭔가 산이 너무 높으면 가기가 싫잖아요. 그냥 조그만 어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되게 여기는 약간 언덕 정도인데 하고 갔는데 높으면은 그거는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부터 막 에베레스트로 그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하잖아. 그 정도 높은 산은 내가 딱 봤을 때 가기가 싫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암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드린 자료가 이제 핵심 개념인 거죠. 그래서 핵심 개념 자료 보세요. 그래서 핵심 개념 자료는 경조는 조금 더 많아요. 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개념이 40개였는데 경조는 제가 70개로 뽑아놨고요. 기본이에요, 기본. 아주 진짜로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개념은 정말로 이제 자다가 쓰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좀 똑같이 쓰자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경조의 서론, 중요성, 개념 한눈에 정리하기는 서론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별도의 서론을 만들지 않죠. 개념과 중요성을 하나로 묶은 거를 저는 서론이라고 좀 쓰는데요. 그거를 제가 손으로 다 답안지를 썼던 답안지를 다시 제가 타이핑을 친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량이 어느 정도는 다 가지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책이랑도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쓰면서 이거는 불필요하다, 이거는 좀 어색하다 하는 것들 다 쳐내고 가지치기 쳐내고 제가 실제로 제 답안지에 썼던, 그러니까 우리 모범 답안에 쓰여진 그런 키워드들만 제가 이제 추려서 여기다가 넣어놨으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시는 거예요. 이 정도를 외우지 않고 뭔가를 쓰겠다. 그거는 여러분들 할 수 없다.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비벼서 써야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왜 해야 되냐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니 근데 암기에 부담이 없다며, 이해랑 암기랑 이걸 왜 그러면은 또 45%를 왜 가져가야 되냐, 암기에 부담이 없다며 지금 들으면 또 암기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은 이해는 왜 있는 거냐, 암기만 하면 되는데 이해가 여기서 45%가 왜 필요하냐, 이게 왜 필요하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다 지금 들었으니까 이제 알죠? 이게 왜 필요하다? 이해하는 게 왜 필요하다? 왜 필요해 이거? 여러분들은 나의 학습관을 이제 알잖아. 이해를 해서 암기를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죠. 이거를 단기 기억으로 하려 그러면은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랑 똑같다니까? 그러면 한 일주일 뒤에 까먹고 일주일 뒤에 까먹고 물론 일주일 뒤에 까먹는 게 정상이기는 한데요.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이 개념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고 쓰면은 막히는 부분에서 뭔가가 트여져 나오는 기분이 들어. 그 느낌이 들어야 돼. 그 느낌. 그래서 내가 막 머리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현출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초기 현출은, 그래서 초기에 현출을 했을 때에는 너무너무 괴로워. 너무 괴로워. 진짜 생으로 내가 일단은 암기를 해보고 1차로 이해를 한 거를 가지고 1차 암기와 1차 이해를 가지고 그 다음에 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괴로운 게 정상입니다. 괴로움 지수가 100이야, 100. 이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괴로운 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기 현출이 되잖아요. 중기 현출이 되면은 이때는 뭐가 빛을 발하냐면 이해가 빛을 발해요.
내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암기하고 1차 이해해가지고 이걸 한번 피드백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미 뇌가 1차적으로 인지를 하는 거야. 이게 뭔가 중요한 정보인가 본데? 얘가 이거를 이렇게 넣는 거 보니까 이거 넣고 얘가 이거 자기가 다시 확인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자료인가 본데?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연출하잖아요. 중기에 연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 맥락까지 더해지는 거야. 내가 그때 뭘 틀렸는데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려고 애썼지? 라고 하는 스토리가 생겨, 여기에. 스토리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뭐야? 본인의 개입이에요. 본인의 개입. 개입한 상황. 강 건너 불구경한 게 아니라 강 건너 불구경은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게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제가 여기서 메타인지를 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뿐이야. 본인의 메타인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보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이 여기서 뭘 강조했었는지 스토리를 베껴가시는 거예요. 스토리를. 그래서 그 스토리를 베껴서 뭐를 할 때 도움을 받는 거야? 암기를 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거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암기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암기를 할 때 그 암기된 내용이 하루 만에 날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날아갈 것이냐, 그거는 분명히 이 강의를 듣는 이 강의의 어떤 질과 강의의 스토리, 강의의 어떤 로직, 거기에 달려있는 거는 맞다. 근데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나 강의 들었어, 이해됐어, 끝, 거기서 끝나면은 절대로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왜 우리가 이 이해와 암기를 둘 다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은 여러분들 정말로 꼭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최소한 내가 이거는 진짜 다 외우고 간다라는 심정으로. 자, 그리고 이제 단권화와 시뮬레이션이라고 있는데요. 단권화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 물리적인 축약도 아니고 정보의 과부하도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줄여지는 거, 무조건 늘리는 거 둘 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권화라고 하는 거는 다시 이 부분을 보시면 이해와 암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현출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또 사실은 현출은 이해와 암기와 거기에 훈련이 들어가기는 해. 내 손의 근육을 훈련을 시키는 작업까지 필요해요, 현출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2기부터 3기부터 쭉쭉쭉 하는 거고, 근데 그러면 이 현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빨라야 되냐면 회독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해와 암기를 빠르게 커버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일주일 동안 정해진 분량의 이 어떤 아주 수많은 텍스트와 복잡한 정보 이런 것들을 내가 빨리 구조화를 하고 빨리 이해를 하고 빨리 이것이 나에게 지금 암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 암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지 빨리 판단을 하고, 암기가 안 된 거는 2번 보고 암기가 된 거는 한 번만 보고 넘기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판단을 하루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루에 판단을 내리는 게 한 7만 개 정도 판단을 내린대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의식하고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판단을 나도 모르게 내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판단 같은 것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읽다가 뭔가 판단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헛도는 부분들 있잖아요. 텍스트를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몇 번 더 읽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단권화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새 책을 처음에 사면은 모든 텍스트가 다 헛돌죠. 어디에 뭐를 내가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가 단권화되기 이전의 상태라는 거야. 그럼 단권화라는 거는 뭐야? 단권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를 이해해야 되고 무엇을 암기해야 하는지, 무엇에 대한 정보가 가득 차 있는 가득 차 있는 책이 단권화된 책이라는 거예요. 뭘 보고,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암기를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권화를 오해를 하시는 게, 단권화가 이제 뭔가
어떤 그 텍스트를 굉장히 이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 뭐 스스로 서브노트 만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암기를 해서 내가 무엇을 써야 하는지, 이런 어떤 판단을 내리고 본인이 이제 기본서에 표시를 해두는 거죠. 표시를 해두면 그것이 이제 어떤 아주 새 책을 읽을 때 버벅거리는 버퍼링을 줄일 수 있는 게 이제 다안권화된 책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목적은 뭐다? 이해와 암기와 훈련이라고 하는 거를 신속하게 하려는 게 단권화의 목적이에요. 신속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많은 양의 텍스트를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가 중요해? GS 2기에 가기 전에 단권화를 어느 정도는 내가 여기서 밑그림은 그려놓고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물론 단권화는 GS 3기 갈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완성해 나가시면 돼요. 여기서 반드시 내가 GS 1기 끝났는데 막 단권화 못했어. 어떻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GS 2기에 가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이게 새 책이 아니라 나에게는 무엇에 대한 어떤 표식이 남겨져 있는 상태여야 내가 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권화가 필요하다라는 거다. 그래서 그 단권화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 지저분해져야 돼요. GS 1기가 끝났을 때 책을 봤을 때 책이 깨끗하다? 그거는 내가 시간을 또 들여서 버퍼링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거쳐서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강의를 이제 판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책을 같이 읽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어쨌든 단권화를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생각해보기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기 자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생각해보기 자료는 이렇게 이제 간단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직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쓰시오. 조직 목표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은 한 5점짜리, 한 3점짜리, 한 1점짜리 이런 것들 아주 자잘자잘한 질문들을 여기다가 모아놓은 거고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언어로 바꿔서 써놓은 거죠. 그래서 얘도 책이랑 좀 달라요. 책을 읽고 제가 이거를 이 정도의 어떤 사이즈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거를 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외우라고 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쓰면 얼추 맞는구나 하고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책이랑 다르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이랑 다르게 써도 된다라는 거고 이 답이랑 다르게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 어떻게 해? 판례는 똑같이 써야 되거든요. 판례랑 똑같이 써야 돼, 최대한. 그래서 이거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느낌으로, 이런 뉘앙스로. 근데 책이랑 답안이랑 계속 일관되게 나오는 어떤 키워드들은 있을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럼 이거는 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뭐 빅5 모델에서 그래서 정서적 안정성,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워야 되는구나.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설명이라든지 그런 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서 쓰셔도 되는 거죠. 느낌만 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요 생각해 보기는 이런 식으로 자잘자잘한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현재 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최종판인 거죠.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제일 먼저는 뭘 해야 돼? 외워야 쓸 수 있어. 백날 이해를 해도 못 써,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 그 수준은 우리가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암기가 중요하다라고 암기를 저는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개념을 암기를 해야 된다. 근데 암기를 하는 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방대한 텍스트를 빠르게 신속하게 이해와 암기를 덧붙여서 빨리 회독을 하려면 단권화가 그래서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서 단권화를 강조를 드린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현출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암기한 내용과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출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에 대한 현출 훈련을 하는 게 이제 생각해 보기다. 그래서 만약에 스스로 메타인지가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해요. 본인의 상황이, 본인의 상태가 지금 아직 암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생각해 보기는 지금 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마음이 급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선생님 생각해보기도 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기를 쓰려면 암기를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쓰시는 분들 있는데요. 아 괜찮아요. 처음에는 뭐 보고 쓸 수 있어요. 그 뭐 확인하고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생각을 자기가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그냥 답을 바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작업을 어쨌든 거친다에 의의를 두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사실은. 그냥 내가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거는. 공부하는 척이에요, 공부하는 척. 공부하는 척을 할 바에는 그냥 공부를 하시는 게 낫죠. 개념을 암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요 자료들은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고, 내가 지금 정말 지금 아무것도 지금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무식하게 개념을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식하게. 뭔가 똑똑하게 여기선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제가 그리고 커리큘럼을 이렇게 다 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단권화를 수업을 들으시면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 단권화 같이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로 갔을 때 생각해 보기를 내가 하나씩 풀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해 보기는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2기에 단문형 테스트라고 해서 25점짜리, 50점짜리 이런 어떤 정말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의 배점으로 다시 얘가 합쳐져서 여러분들한테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단문형 테스트를, 그러니까 25점짜리를 풀려면 결국에는 이거를 내가 풀었어야 되는구나. 그때는 또 어떻게 돼? 그때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난이도, 자신의 수준을 파악을 해서 내가 그러면은 25점을 지금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고 이걸 한번 써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수험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떤 상황이냐, 본인이 어떤 수준이냐, 본인이 이것을 얼마나 이제 잘 숙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냐, 그거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고요. 시행착오를 줄이는 사람이 수험기간이 줄어드는 거죠. 시행착오라고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원래대로 생각을 하자면. 하지만 시행착오라는 거는 착오거든요. 시행을 해봤는데 내 생각이랑 다르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서 겪느냐, 그렇지 않고 이것이 시행착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유추하고 그 방향이 되는 거를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사실은 좋은 거죠. 그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이렇게 처음부터 많이 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오늘 기본 베이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료들만 드렸고요. 마인드맵은 제가 왜 드린 거냐면 특히 경조는 마인드맵을 그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특히 그러냐면 이제 동기부여,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이제 조직 구조, 조직 상황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쟁점이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지조차 모르면 사실은 문제를 해결을 못해. 엄두를 못 내요. 얘를 뭘 가지고 내가 얘를 진단을 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드린 이유는 암기를 돕는 거기도 하고요. 이해를 돕는 거기도 하고요. 수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이런 순서대로
얘는 이제 우리 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대목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챕터 그리고 이제 대목차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목차의 어떤 생김새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우실 때 이제 다시 이제 수업을 또 복귀를 하실 때 그렇게 백지 복습을 또 하실 때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료를 설명을 드렸고 내일은 예비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예비 모의고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문제 그리고 이제 모범 답안 이렇게 있는데 내일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문제로 문제를 풀어보실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한 이제 모범적인 답안에서 이제 모범적인 답안을 뭐를 쓰시면 좀 좋은지, 어떤 내용 좀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 도식은 좀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쭉 한번 보시고 가짜로 시험을 보는 거죠. 가짜로.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규격, 포맷,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좀 해결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대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제가 뒤에 설명도 해놨어요. 예비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생유회다, 뭐 동차다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이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읽고 여러분들 준비해서 내일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바로 오시면은 시험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책 4페이지 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늘 이제 경조도 공부를 할 내용을 이렇게 좀 크게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한 목차를 제가 조금 어떻게 좀 변형을 시키는 거기도 하고 묶은 거기도 하고 좀 분할을 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수업의 내용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묶으면 조금 좋더라. 보기가 좀 좋더라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은 이제 경영 조직론이기 때문에 조직이 뭔지, 경영이 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울 거고요. 그래서 조직 연구의 기초, 그래서 조직의 개념, 구성 요소, 그리고 이제 조직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효율성이라는 목표와 효과성이라는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직의 어떤 진정한 가치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이제 효과성이라고 불리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목표 평가는 효율성 평가가 아니라 효과성 평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전통적인 방법과 현대적인 방법으로 나누어서 볼 거고요. 그리고 개인차와 다양성 부분에서는 개인차라고 하는 거는 개인마다 최대치로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축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건 진짜로 뭐 축구를 기본적으로 뭐 골을 차고 이런 어떤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치의 역량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창의성을 보는 거고요. 창의성을 좀 중요하게 볼 거고 그리고 이제 다양성을 봅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인구 통계학적인 편차, 이질성 또는 이제 인지적인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의 다양성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를 이제 다양성 부분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격을 볼 건데 성격은 조직의 입장에서는 이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잘 바뀌지 않는 것, 선천적으로 태어난 어떤 성격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지 또는 조직에서 이 성격을 적절히 설계를 해주면서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해주면서 그 안에서 긍정적인 성격이 최대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과 조직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개인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격을 더욱더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을 설계하고 싶은 것이 성격에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격을 활성화시켜주고 싶은 활성화할 수 있는 상황을 설계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다.
그리고 이제 지각 부분에서는 이제 대인 지각을 볼 건데요. 대인 지각 부분은 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대인 지각이 왜 특히 중요하냐면 지각한 방향에 따라서 후속 행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특정 인물의 행동의 원인을 자꾸만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는데 그 개인의 행동의 원인을 외부로 기인했는가 내부로 기인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것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해요. 따라서 대인 지각은 자동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통제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자동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인지적인 인색자거든요. 지각을 할 때 더 잘 알아보고 꼼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그런 결정을 내리려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패스트 띵킹을 하는 그런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자동적인 사고인데 자동적인 사고는 그러면 오류에 쉽게 빠지겠죠. 우리가 어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착할 거야 라고 금방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의 어떤 실제 성격이라든지 실제 어떤 행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면밀한 정보 획득이 없는 상태에서 빨리 거의 반사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위험하죠.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게 통제적인 사고예요. 통제적인 대인 지각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하죠.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가치관에서는 이제 뭐 개인 가치관, 작업 가치관, 문화 가치관 쭉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도와 신뢰에서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태도가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을 또 조성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직 관리자의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조직 관리자. 근데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태도를 만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각과 태도 부분에서 제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지적 일관성이라는 겁니다. 인지적 일관성. 그러니까 사람은 본대로 판단하고요. 갖고 있는 태도대로 행동해요. 성실한 태도, 그리고 정직한 태도,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 또는 회사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적대적인 행동을 할 거라고 이미 우린 생각을 하고 있잖아. 회사에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회사에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호의적인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이 잘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도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뭘 바꾸는 거냐면요. 조직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조직론은 미시조직론과 거시조직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시조직론이 사실은 우리가 대학교에서 배울 때는 조직행동론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행동이란 말이야, 행동. 그러니까 핵심은 행동이야. 근데 행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하면서 보는 게 개인의 성격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지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가치관과 태도 이런 것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보는 부분이라서 중요한 거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그런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 관련 태도도 그래서 마찬가지죠. 직무 관련 태도가 직무에 만족하는 태도. 조직에 몰입하는 태도, 조직 시민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태도. 얘는 심지어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행동이 이름에 붙었죠. 태도인데 행동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갖추게 만들면 조직의 유효성에 아주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사람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쭉 볼 겁니다. 그래서 경조도
자, 경조도 여러분들 경조에 대해서 그런 이제 오해가 많죠. 경조는 무조건 막 암기를 해야 되고 그거는 맞아요, 여러분들. 뭐 피들러가 누군지 모르고 허즈버그 누군지 모르고 허즈버그가 뭘 그래서 주장을 했고 그래서 맥클리랜드가 뭘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거 자체를 외우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는 맞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그래도 경조는 굉장히 정직하다. 못 쓰면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거는 당연한데요.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사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이만큼을 썼는데도 제가 늘 말하지만 출제 의도에 아예 다른 얘기를 한다라든지 앞뒤가 다른 솔루션을 막 제공을 했어. 그래서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장단점이 맞는데 앞쪽에서 본인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이거랑 아예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점수가 안 나가는데 경조는 점수가 다 나온다, 여러분들. 그래서 경조는 사실은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보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경영 조직론이 그러면은 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 건지, 이게 뭘 하고 싶은 건지, 그러면서 이제 조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조직, 경영, 이거를 먼저 그러니까 개념을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경영부터 먼저 써볼게요. 자, 경영이라는 거는 뭐냐? 자, 인사관리에서 우리가 경영을 뭐라고 배웠어요? 경영을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그렇지. 그래서 사실 잘 못 들었어. 창출만 들었어. 같이 창출, 맞죠? 같이 창출.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이 창출 활동이다. 그래서 이윤이라는 것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조직은 무엇이냐? 자, 조직은 이런 개념을 꼭 포함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공동의 목표. 두 번째,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립한이라는 구조에 의해 상호작용하는 인간들의 사회적인 조직체, 사회적인 그래서 조직이다라고 했을 때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립한 구조에 의해 상호작용하는 사회적인 개념이다. 사회적인 구성체다. 구성체. 즉 조직은요,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복합적인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집합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성체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운 거야?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1인의 노력으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거, 특히 우리가 이제 자영업이 아니라 경영이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윤을, 실질적인 어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늘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여야 해요. 공동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공동의 목표가 뭐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경영 조직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조직은 사실은 비영리 조직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뭐 목적의 뭐 비공식 조직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윤 창출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의 목표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야? 사업, 그러니까 어떤 영리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자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게 경영 조직이다. 따라서 가치 창출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인사관리와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인사관리와 경영조직론이 다른 점은 뭐냐면 경영조직론은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뭐가 인사관리랑 다른지. 그래서 이제 경영조직론이라고 했을 때는 경영은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이고 그것은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여야 한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조가. 근데 또 인간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 인간들이 구조에 의해서 상호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구성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최소한 2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닌 거죠. 공동의 목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는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존재한다. 여러 사람. 근데 여러 사람들의 행동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내용을 쭉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사람들의 성격이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이고요. 지각도 제각각이고요. 가치관도 서로 너무 다르고요. 태도도 너무너무 다르고요. 학습에 있어서 학습하는 양식도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르고 동기도 너무 달라.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된 목표로, 공통적인 목표로 이 사람들의 노력을 집약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냐면 그게 구조가 있어야 여러 사람들의 행동을 정형화시킬 수 있어요. 시킬 수 있어야 함. 그게 구조예요. 그게 구조의 역할. 여러 사람들의 행동을 정형화시킬 수 있으려면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요. 구조가 뭐예요? 구조는 세 가지를 구조라고 불러요. 일을 나눠주는 방법. 구조가 뭘까라고 했을 때는 구조는 일을 나눠주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권력을 나눠주는 방법을 의미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일하는 방법을 규정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복, 집, 공이잖아요. 복잡성, 집권화, 공식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이것도 그래서 사례로 들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우리는 그냥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학교에 있을 때도 그냥 사실은 그냥 나의 성격대로 그냥 나의 어떤 뭐 가치관대로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연인으로 그냥 살 수 있어. 물론 그렇지 않지만 그냥 따지자면, 그러니까 좀 그냥 예시를 들자면 그냥 그때는 이제 내가 내가 너무 내향적이에요. 너무 내향적이라서 내향적인 사람이니까 그냥 나는 학창 시절에 그냥 조용히 살았어.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근데 조직에서는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특정한 회사에 출근을 해서 오늘 맡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수행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그 일을 할 때 내가 늘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럼 나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맡아서 내가 수행을 할 때 나는 그 직무의 어떤 요구상 나는 누군가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일을 내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리 내향적이고 아무리 어떤 지금 동기가 없더라도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정해진 행동을 해야 돼. 정해진 행동. 정형한다라고 하는 건 정해진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행동을 하게 만든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해진 행동을 하게 만들도록 하는 게 이게 우리 어떤 경영조직론에서 세 번째 배우는 것이 조직 파트잖아요. 세 번째 배우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에 조직이라는 거를 배우는구나. 정형화시킬 수 있는 이 구조를 배우는 게 조직 파트예요. 조직 파트.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이 뭐에 기반을 해서 행동을 하는가 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의 성격, 외향적인 사람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어떤 연구를 하고 그런 어떤 작업보다는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 그런 직무에서 자신의 성격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수정해줘야 돼. 행동을 수정해줘야 돼. 근데 그러려면 그 개인이 어떤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개인의 프레임워크를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배우는 파트인 개인 파트라는 거죠. 개인 파트. 개인 파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이 이 사람이 어떻게 지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입사원을 왜 뽑았을까? 그리고 또 신입사원이 갑자기 이제 입사해서 얼마 다니지 않았는데 굉장히 뭔가 의기소침해졌어,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태도가 된 거는 그 이전에 뭔가를 지각했나 보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파악하려고 하고 유추하려고 하고 교정을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행동을 어떻게 하면은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그러려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설명을 해야 돼. 그래야지 행동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성격, 동기, 학습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하는 인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들은요. 그럼 이제 여기서 바람직한 행동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게 또 변수였던 거예요. 여러 사람들? 여러 사람들? 즉 개인들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역학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데 어떤 집단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굉장히 태만하게 됐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서로 갖고 있는 특성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 영향이 또 다시 이 사람에게 다시 반작용으로 또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이 집단이 굉장히 동적으로 정말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개인도 중요하지만 이 개인이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집단 안에서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가 중요하구나 해서 집단을 보는 거죠. 여기서 집단을 보는 이유가 뭐야? 집단 안에 있는 개인이 집단 내에서 주고받는 어떤 영향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경우, 개인의 특성이 이 집단에 갔더니 어떤 상실이 되거나 이상하게 뭔가 작용이 변해버리는 그런 어떤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양상을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경영조직론은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개인 파트를 그래서 먼저 보는 거고요. 왜냐면은 기본이니까, 기본 단위가 개인이니까. 그래서 개인이 그런 행동을 왜 했을까? 그 사람 그런 행동 왜 했을까? 이게 행동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래서 경조는 여러분들 사실은 쉬운 게요. 이 세 개 파트에서 계속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하는 게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서 그게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은 그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당신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개인을 보고 집단을 보고 조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구성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사관리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경제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목적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줘야 돼.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야? 내가 돈만 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조직에서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을 하고요. 어떤 배려 같은 것들, 동기부여, 내재적인 동기부여, 어떤 리더십, 진정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된다라고 하면서 뒤에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회적인 구성체다라고 하는 거는 조직이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이고 심리적이고 비가시적인 부분이 최근에는 그래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더 중요.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동기부여를 시키고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내려고 할 때에 그것을 단순히 당신이 이제 내일부터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 당신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규칙으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는 거야. 뭔가 이 사람에게 그런 어떤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본인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조금 먼저 와서 내가 여러분들이 좀 일을 할 때 좀 일을 하는 것들이 좀 편하게 먼저 출근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한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뭐 출근하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얼마든지 유연하게 자율에 맡기겠다 하지만 이 사람이 계속 솔선수범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조에서 또 쉽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 경조에서는 명확하게 통제하는 방식과 완화적으로, 그러니까 비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모든 부분에 그게 나뉘어요. 특히 조직 부분에 가면은. 즉,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동기부여를 할 때 돈을 주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밌는 일을 시키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리더십에서도 굉장히 이제 강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카리스마적으로 굉장히 이제 뭔가 압박을 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모든 거를 내가 막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면서 이 사람 어떻게 일을 하는지 막 철두철미하게 모든 걸 감시하면서 리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부하를 존중하고 그 부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과 역량이 개발이 되고 더 높은 비전을 꿈꾸게 만들면서 이 부하를 성장시키면서 리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더 중요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어. 왜냐면은 규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환경은 그거는 안정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환경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이제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어떤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부분을 통해서 접근을 통해서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만드는 그런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하구나.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을 뭔가 협박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인 거예요. 이게 이제 개념이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개념에 모든 게 정말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관리랑 그래도 다른 점이 뭐냐면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요. 같이 창출을 하는 거고 같이 창출 활동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는 다 똑같은데 인사관리는 이거를 하나의 어떤 제도와 기법으로 이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인사관리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상을 어떻게 주어야 될까? 그러면서 선발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선발의 어떤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기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면접을 설계를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제도, 기법,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인사관리라면
인사 관리에 들어가는 제도와 기법과 정책이 왜 그런 메커니즘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게 경영조직론인 거죠. 그쵸?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에서도 인사관리에 있는 동기부여 이론에서도 제가 그거는 외우지 마시고 이거는 대리인 이론은 이거는 스톡옵션이 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부름의 기대 이론은 이거는 교육 훈련이 중요하고 어떤 이제 보상 시스템의 신뢰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반이 되는 거는 뭐야?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경조가 베이스가 되고 그 위에 이제 인사관리가 깔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경조와 인사는 다른 과목이 아니라 정말로 한 과목이어야 되고 이것이 함께 레이어가 두 층의 레이어가 같이 쌓였을 때 가장 이해도가 높은 그런 어떤 인사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영조직론에서는 사실은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자주 보겠지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라는 게 되게 자주 나와요. 왜냐면은 경영조직론은 인간들의 행동이 어때요, 여러분들? 인간들의 행동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 미묘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행동이라든지 본인의 생각 같은 것들을 자기가 완벽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착각이고 사실은 본인도 본인의 행동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타인은 더더욱 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 굉장히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경영조직론이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학제적인 특성을 갖거든요. 학제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가능한 모든 이론을 다 가지고 와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이론을 일단은 다 끌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심리학인 것 같은데 그리고 학습 가면은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이 요거 교육학에서 다 배웠다고 하고 커뮤니케이션 신방과에서 배워요. 기호학 이런 것들 배우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어떤 학문들을 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에 맞춰서 필요한 학문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솔직히 말하면 어때? 조금 잡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이 어떻게 해서 학문적인 기반을 다지려고 하냐면 실용적으로 되려 그래요. 내가 근본은 없지만 실용적이야. 약간 이런 거야. 근본이 있으면 실용적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물리학 이런 거는 아예 내가 물리학을 뭐 전공하진 않았지만 근본이 있어. 수학 이런 거. 실용과 거리가 멀어도 그거는 간지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실용적이지도 않아? 얘는 뭐야? 이런 근본도 없는 거를 왜 하고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실용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이 이제 경영조직론이다 보니까 경영조직론에서는 이제 과거에 어떤 이제 그 채점평 같은 것들 교수님 채점평이 이제 19년에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끝났는데 그 전까지 이제 채점평을 보시면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를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를 이해를 해가지고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를 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사관리를 여러분들은 기본으로 우리는 다 인사관리를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인사관리를 공부하면서 경영조직론을 공부하는 거는 경영조직론에도 시너지가 나는 거고 경영조직론의 이론을 풍부하게 풀어서 인사관리를 전개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인사관리자의 어떤 덕목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시너지가 나도록 저는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쉬시고요. 45분에 시작할게요.